안녕하세요. 최근 기구한 일을 겪었는데 이 일을 어디 딱히 터놓을 곳이 없어 고민만 하다 여기에 보내보는데요.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터놓기에도 민망스럽고 괜히 부끄러워 익명으로 적어보는 사연이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응원해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 용기를 내보았으니 많은 댓글 기대하며 제게 일어났던 사연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사연 채널에 사연이란 걸 보내볼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들 각자만의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의 수위가 때로는 세고 강할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꽤나 무던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거든요. 제 주변에 슬프거나 힘든 일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 자체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서 딱히 어떤 일을 겪어도 크게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지 않는 성격이었기 때문이에요. 전 남편은 우스갯소리로 연애 시절 이런 저를 보고 당신은 철의 여인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제 친정 오빠들이 모여있을 때도 아버지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이 주란이를 본받아라 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제 마음이 그토록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으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하며 그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면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 분 같지 않게 사고가 트이신 분이었어요. 물론 어머니 역시 자애롭고 따스한 분이셨지만 아버지에게 유독 더 애착이 가는 이유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분이셨기 때문이랍니다. 아버지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여자 역시 남자처럼 세상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내딸인 제게 꼭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덕분에 친정 오빠들은 자신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저를 시샘할 때도 있었죠. 아버지, 너무 주란이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사업 주란이한테 물려주시려는 거 아니죠? 여기 집안에 남자가 몇 명인데 형이랑 저는 유학까지 다녀올 각오로 임하고 있어요. 우리 막내딸 사랑하는 게 뭐 질투할 일이라고 사내 녀석들이 쫑알대는 거냐? 시샘 나면 니네들이 더 분발해. 분발해서 따라잡으면 될 것을. 주란이는 과외 한번 시키지 않아도 전교 1등만 턱턱 받아오지 않아. 저 애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애다. 나는 공평해. 내 사업은 무조건 능력 있는 놈이 가져가는 거야. 그게 남자든 여자든 너희든 주란이든 가장 능력 있는 놈에게 물려줄 거야. 아버지가 무자르듯 저리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친정오빠들은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서곤 했습니다. 오빠들도 수자이긴 했습니다. 다들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게 없었죠. 저희 집은 3남 1녀의 구조였는데요. 특히 첫째 오빠가 머리가 영특할 뿐더러 얼굴도 잘생겨서 무슨 날만 되었다 하면 여자애들이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덕분에 그 수많은 연애 편지들을 전달해주는 메신저는 저였습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 인정도 이미 받고 있고 집안도 부유했기에 남들이 보았을 땐 아마 저는 팔자 좋은 여자애였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수순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갔고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돕기 위해서였어요.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는데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했기에 몇 년을 내리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사업을 돕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사랑이자 자식으로서의 책임감이었어요. 2년 후 저는 남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고 아버지로부터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며 드디어 사회인으로서 일할 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찌나 설레던지요. 그토록 고생하며 공부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저의 바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 회사가 허물어지고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그의 아버지마저 병을 앓게 되시면서 말입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아니 정말 아버지가 믿고 투자하신 그 거래처가
상위 행위를 일삼는 곳이었다고요? 아니, 아버지는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아, 이제 우린 어떡하라고요? 거기다 지금 경기 흐름도 안 좋은데 이거 어떻게 복구하실 거예요? 일단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진정해보자, 다들. 나도 많이 혼란스러우니까. 뭘 상황을 기다려요? 아, 나 유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거기 결혼할 여자 두고 왔단 말이에요. 설마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죠? 친정 오빠들은 누구라도 질세라 원망을 토로했고 그 사이 이도저도 아닌 곳에 꼈던 아버지는 붉어진 얼굴을 감추지 못하며 죄스러워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먹여주고 입혀주시며 그토록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것은 생각도 못하고 오빠들은 자신들의 앞으로를 책임지라며 아버지를 몰아세우기 바빴습니다. 오빠들, 그만 적당히 해. 아버지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 안 보여?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뭉치고 화합해야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너는 그놈의 잘난 척은 제발 좀 적당히 해라. 지금 체면 차리고 입 바른 말만 할 때냐? 너도 상황 파악해.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뭐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한다고. 친정오빠들의 날카로운 말에 저도 가슴이 베이는 것처럼 아팠는데 아버지는 안 그러셨을까요? 자식인데요. 저는 아버지가 혹여라도 정신을 완전히 놓으실까 걱정되어 빚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며 힘이 되어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는 그 실패 한 번이 큰 싱크홀이 되어 기반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당신 역시 무너진 가장의 자존심을 감당치 못하시고 그만 정신을 놓으셨습니다. 이는 깊은 우울증으로 이어져서 제 손으로 정신병동에 옮겨야 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자식들을 이렇게 길러왔으니 할 말이 없다. 근데 그보다 네 결혼은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 중요한 혼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 내 탓이다. 내가 없었어도.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으니 제가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와의 혼사가 코앞이었어요.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1년 정도 만나 결혼을 이야기하는 단계였는데 이때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두고 혀를 쯧쯧 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아들인 남편보다 좋은 학벌을 지녔으며 친정이 부유하다는 점을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저를 내세우실 때 친정이 부유한 똑똑한 며느리가 수식어였어요. 그런데 이 일이 터지니 혼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할지 아버지와 의논을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아니, 이제 너에 대해 뭘 내세워야 하니? 내가 너 받아준 건 물론 네가 그 대단한 학교 턱 입학해서 뭐 회계사니 뭐니 그 어려운 시험까지 한 번에 합격했다고 한 것도 있지만 네 친정에 돈이 많다는 게 사실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이었다. 내가 속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욕할 거면 욕해라. 나는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솔직히 우리 성우 아빠도 죽은 마당에 나는 나 책임져줄 사람이 필요해. 네 아버지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오늘 내로 네 아버지 만나봐야겠다. 엄마, 예비사돈도 아니고 네 아버지가 뭐야. 당황스럽게. 그리고 지금 주란이 아버님 그럴 컨디션도 아니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이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상의 없이 모아둔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시고 가신 바람에 시어머니는 더더욱 돈에 얽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시아버지의 연줄로 몇몇 좋은 선자리가 남편에게 들어왔던지라 그 계산까지 이미 머릿속으로 하신 듯 했죠. 그리고 저는 저리 말씀하시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당시엔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어떻게든 결혼을 추진시켜야겠다고 밀어붙였으니 시어머니는 잠시간 입을 다무셨지만 그것도 한순간이었으며 기어이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셨죠. 아버진 그때 막 정신병동에서 나와 어머니 쪽 친정에서 겨우겨우 정신을 추스리고 계실 때였어요. 그런데 어찌나 황당하던지 순간 저도 이 결혼을 물러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비사돈,
사실 제가 요 며칠 주란이에게 집안일을 대강 들었는데요. 물론 그렇게 되신 상황이야 저희도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지만 우리 아들이 엄한 피해를 입는 건 부모로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예비 사돈께서도 부모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애들 결혼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결혼을 물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식장도 다 잡아놓은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저희 딸에게 들은 바가 없어서요. 혹시 성호군 의사도 갔습니까? 내 아들 의사가 뭐 중요하나요? 사실 말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 아들은 죽어라 결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란이 마음만 돌리면 되겠는데 그건 그쪽에서 좀 설득을 하셔서 살살 구슬러 주셔야겠어요. 그래야 내 아들도 포기할 테니까요. 아버지는 침착하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곤 전화를 끊은 후 저에게 의사를 물었어요. 고민이 되긴 했지만 저야 당시 진상 시어머니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 시집살이의 시자도 몰랐으니 당시엔 그냥 아버지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성호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정도 많이 쌓였고 이 사람이랑 미래 함께 하기로 해서 몇 가지 약속도 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싶어요. 아버지도 이 사람 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버지께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시더군요. 그 침묵은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로서도 분명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저에게 외려 마음 가는 대로 결혼이야말로 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혹여나 이 시어머니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같으면 꼭 나에게 알려라. 알겠지? 그건 아버지의 허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이를 알렸고 분명 불효하는 결혼이란 걸 은연중에 인식하면서도 남편과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난입이 난무했지만 남편이 이땐 꽤나 필사적으로 막아주었어요.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천륜을 끊겠다는 말까지 내던지면서요. 그러니 시어머니로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집에 들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집살이의 시작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정식 며느리로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유, 우리 아들 선자리로 도대체 누가 들어왔는지 너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게다. 그 우유 기업 있지? 거기 높은 자리 있는 분 사촌딸이 들어왔다니까? 뭘 이름을 물어? 뭐 물으면 네가 검색이라도 해보게? 하여튼 내가 말하는 이유는 내 아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네가 잘 떠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내가 CCTV라도 설치해서 감시하고 싶은 거 괜히 말돌까봐 꾹 참지만 늘 아내로서 도리 잘하고 있는지 감시는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을 대놓고 제 앞에서 주절거릴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고액 연봉을 받는 회계사라는 점, 저에겐 그게 무기였어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매달 고가의 명품 선물이나 거액의 용돈을 쥐어드리면서요. 그러면 시어머니의 반대도 잠잠해지고 이제는 나를 집안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답답하게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는 남편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 정말 잘했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 오늘 제가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대게 사왔어요. 장인어른 요즘 항우울제 드시고 나시면서 입맛이 없으시다고 했다면서요. 이런 게 진정한 보약이에요. 약 드시지 말고 사랑하는 딸이랑 산책하고 좋은 대화 나누고 그래요. 그게 더 정신 건강에 좋아요.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래, 우리 사위가 있으니 참 든든하네. 딸 시집 보내고 걱정도 내심 많이 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네. 자네도 알다시피 얘 오빠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를 판에 나한텐 우리 딸이 유일한 자식이야.
그러니 고맙네 그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란이가 엄마하고 접촉하지 못하게 제가 중간에서 잘 막고 있으니까요. 고맙네. 고마워. 내 자네만 믿고 있겠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저렇게 잘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덫이었죠. 일종의 덫. 숫자엔 강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는 데는 젬병이었던 저보다 약삭빠르고 계산적인 남편이 놓은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넉살 좋게 하는 말은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노력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노력이 통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고분고분하고 부드러워지실 때는 제가 돈을 들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엔 재빠르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돈을 챙기시고 흐뭇하게 웃으셨죠. 그리고 저에게 뭐라도 먹고 가겠느냐고 저녁을 권하셨습니다. 아유,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걸 좀 차려주마. 아, 맞다. 너 차돌박이 된장찌개 좋아하지? 그거 내가 해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고기가 어디 있더라? 차돌박이 된장찌개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제가 뭘 좋아하든 관심이 없던 시어머니였으니 전 그것만으로 좋겠습니다. 사실상 돈을 들이기 전까진 밥을 먹고 가라든지 먼저 입을 여신 적이 없으니 돈으로 마음을 산 거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전 나름대로 이것을 저의 지혜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안은 원래 유복하고 잘 사는 유지 정도 되는 집안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자매분들께서 돈을 이상한 곳에 쓰며 탕진하는 바람에 그 많던 재산이 개눈 감추듯 사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도박으로 추측되는데 차마 묻지는 못했어요. 아무쪼록 시어머니는 그렇기에 늘 과거 자신이 어떤 집에 살았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으며 그런 점들을 자랑스레 때로는 씁쓸하게 이야기하고는 하셨죠. 살아생전 시아버지께서도 수입이 적지 않았지만 워낙에 구두세셔서 시어머니에게 한도 외의 돈을 절대 쓰지 못하게 하셨고 시어머니의 큰아들 되는 저희 아주버님은 그럭저럭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애가 많아 생활이 빠듯했기에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줄 여력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사원이었으니 사실상 저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에게 있어 돈을 주는 며느리는 말 그대로 복이었죠. 가지기 쉬운 복이요. 아유 그래. 그래도 네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니까 내가 체면도 서고 참 좋다. 거기다 저번에 준 돈도 두둑하니 그걸로 내가 우리 동창 애들한테 쫙 비싼 커피랑 밥 쐈는데 애들이 어찌나 부러워하던지 몰라. 우리 장남 며느린 그지 같아도 내가 너 하나는 아주 잘 들인 것 같구나.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딸과 엄마처럼 잘 지내자. 아 그리고 사돈 어른께도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같이 여행도 가고 돈독하게 지내자고 안부 말씀 드려줘라. 네 그럴게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희 아버지 걱정까지 해주시고 참 감회가 남다르네요. 어? 아유, 아니 나야 늘 사돈 걱정이지. 사업 망하고 얼마나 힘드셨니. 내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눈물이 난다. 돈을 들이고 난 후 변화된 어머니의 태도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선 편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저를 추켜 세우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으니까요. 허나 불편한 점도 있었으니 가족과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꼭 구태여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저를 추켜 세우니 그 상황만은 늘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땐 괜히 제 얼굴이 벌개지고 민망스러워지더군요. 예, 우리 작은 애가 글쎄 지난달에 보너스 받았다면서 나 가방 사주지 뭐니? 근데 세상에 이 가방이 인터넷에 쳐보니까 400만 원이 넘더라. 이건 뭐 남들 한 달 월급 몇 배지. 안 그러니? 근데 너는 작은 애가 이렇게 시어머니 깍듯이 모시는데 뭐 느끼는 바 없니? 있어야 할 텐데. 어머님, 제가 그렇게 부족한가요? 사사건건 너무하시네요. 저도 그 코트 힘들게 돈 모아 사드린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입어보려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쇼핑백 그대로 몇 달을 방치해 두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 너 설마 그때 그 내 생일 때 사준 그 촌스럽고 싸구려 핑크색 코트 말하는 거냐? 세상에, 나는 그걸 네가 돈 주고 샀다는 말에 기겁했다. 차라리 중고마켓 같은 데서 샀으면 몰라. 요즘엔 그런 데서 물건도 거래한다며. 어머님 그만하시고 저랑 같이 아까 가기로 했던 디저트 카페 가요. 죄송해요, 형님. 형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아주버님마저 난처한 기색을 표하면 제가 그때야 얼른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나오거나 애써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쳐진 분위기를 어찌할 수 없었죠. 저녁 내내 차가운 분위기로 가족 식사에 참여해야 하는 그 기분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너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발생하더군요. 우리 엄마도 참 돈이 그렇게 좋나. 당신이 돈 주니까 옛날엔 며느리 취급도 안 하더니 지금은 아주 극진한 귀빈 모시듯 대하네. 엄마 눈엔 이제 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 실질적으로 돈 주는 사람은 당신이니까. 그나저나 당신, 나 저번에 갖고 싶다고 했던 차 그거 예약 걸어뒀어? 나 얼른 타고 싶은데. 아, 그거 얼른 걸어둘게. 깜빡했다. 일이 바빠서. 빨리 해줘. 아, 나 지금 타고 다니는 차 너무 구리단 말이야. 당신 이번엔 절대 깜빡하면 안 된다. 역시 당신뿐이야. 고마워. 정말 사랑해, 여보? 그래. 남편은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찬밥 신세가 됐다며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때때로 이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이나 욕심들을 어필하곤 했습니다. 아마 남편의 못된 버릇이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 역시 뭐랄까 시어머니와 닮은 구석이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게 버니 자신이 최대한 자제하고 살았을 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승진을 하고 버는 돈이 늘어나자 그러면 그럴수록 욕망을 분출하고 표출하더군요. 장도 백화점에서만 보려고 하고 백화점에 발을 들이면 호들갑을 떨면서 자신이 갖고 싶었던 향수나 옷을 하나씩 사들고 오는 식으로요. 물론 그건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었죠. 말로는 자신이 호강했다,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라 이러면서 웃는데 아주 가끔은 그 얼굴이 시어머니와 닮아 조금 소름이 끼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리석은 건 바로 앞에 상황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의 도가 지나친 행동을 몇 번 보았음에도 한 번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남편이 친정에 워낙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으니 저도 그에 맞게 뭔가를 챙겨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편이 잘해줄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거시기도 했어요. 그때 아버지 웃음소리가 참 듣기 좋았던 것도 한몫했죠. 김서방이 잘해주지? 글쎄 오늘 내가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반차 내고 데리러 온다지 뭐냐.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리느라 힘들었다. 김서방 덕에 요즘은 네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웃을 일이 참 많네. 그나저나 네 오빠들은 어떻게 한 놈도 연락이 없는 건지. 아유, 자식 농사는 망했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도 너랑 김서방이랑 잘 살고 김서방이 아들처럼 잘 대해주니 그나마 살만하다. 아버지, 앞으로 더 잘해드릴 거예요. 그럴 날만 남았으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나저나 제가 저번 날 엄마 통에 붙여드린 돈은 받으셨죠? 이번에는 얼마 붙이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 달에 더 넣을게요. 아무래도 생활비가... 아니야. 그러지 마. 자식 돈까지 빼앗아 생활하면 그건 내가 너무 미안한 일이야. 우린 우리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통화를 하다 보면 한 가지 걸리곤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당시 반지하방에 힘들게 사시고 계셨는데 제가 정작 남편과 시댁을 챙기느라 친정을 잘 챙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해도 시댁과 남편의 사치가 도를 넘으니 그럴 수가 없게 되더군요. 친정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다들 하나같이 제 전화를 피하기만 할 뿐
도무지 받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받으면 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책임져야 하냐. 나 살기도 바쁜 마당에 전화하지 마라. 지금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까지 귀찮게 하지 마. 이러며 칼같이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어렸을 적 저에게 경쟁의식을 느끼며 자란 오빠들이라곤 하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부모에게 안부 인사조차 하지 않는 모습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는 생각이 들며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만난 올케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 솔직히 그렇긴 하잖아. 엄청 부유한 시댁인 줄 알고 시집 왔는데 알고 보니까 개털돼서 나랑 우리 애들이랑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우리 친정에서도 지금 이혼하고 난리야.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이야. 농담이라고 농담. 특히 둘째 올케 언니가 유독 심했는데 원래도 말이 경박스러운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한결같더군요.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으니 그만하라고 저지하자 자기도 빈정이 상했는지 떠나버리더군요. 친정오빠나 올케 언니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치가 떨려왔습니다. 상황이 나쁜 것이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점점 그 가치관이 모호해지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원래 사람은 악한 존재인데 내가 너무 이상적인 면만 봐왔던 건가?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가 있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의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친정부모님이 정말이지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용돈을 그쪽에 더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의 생신이었는데 여느 날 못지않게 외식을 하고 잠시 친정 부모님 댁에 들려 선물만 내려놓고 나오려던 찰나 어머니의 구두코가 다 헐어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우린 괜찮아. 너희만 잘 살면 돼. 늘 이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였지만 달아있는 구두코며 낡은 슬리퍼, 그마저도 밑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운동화 한 켤레를 보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이렇게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내가 누굴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건가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오빠들이 챙기지 않으면 나라도 챙겼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부모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어버린 게 잘못이야. 지금껏 내색도 못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전 생각이 서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결정을 내리고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당분간 시어머니 용돈은 조금 줄이고 쓰던 생활비도 허리띠 졸라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는 시어머니의 첫마디부터 저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 무슨 소리냐? 내 용돈을 한 달에 200으로 줄이겠다고? 아니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너 내가 홀시어머니라고 무시하니? 아니 아가, 나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200이면 난 집안에서 꼼짝도 못해. 난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매일을 돌아쳐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외출을 조금 줄이시고 차라리 책을 보시던지 취미생활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매일 친구들 만나시며 쓰시는 돈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라도 단기만 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눈치껏 두고 어디서 그 따위 말들을 씨부려대고 있어? 아들아, 이거 너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나 생전 이런 당황스러운 말은 처음 들어본다. 나는 책에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문자만 보면 현기증 나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내 나이가 몇인데 아르바이트냐? 누가 날 써준다고? 너 지금 식당에서 이 시애미에 허리 다쳐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어머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제 말을 단단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었고 강요드린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금 반지 하방에 살고 계신데 저에게 말 못할 뿐이지 생활이 어렵다고요. 제가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한 번만 이해해 주실 순 없을까요? 이해 못해. 절대. 여자는 시집 오면 시댁 사람이지. 아직 무슨 네 친정을 챙긴다고 그래. 거기 네 친정 오빠들이 몇 명인데. 아무튼 못 들은 걸로 할 거다.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나가봐. 어머님, 저희 친정 오빠들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용돈을 아예 안 드린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니의 태도야말로 정말 섭섭해요. 저를 그냥 지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듣기 싫어. 나가보래도.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고함에 남편은 두 귀를 막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 손에 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큰 고성이 오간 탓에 이웃집 아주머니마저도 나와선 무슨 일이냐며 멀뚱한 얼굴로 보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더 경악스러웠던 건 시어머니의 막말 대사가 아닌 그 후 남편이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는 말이었어요. 아, 참, 당신도 엄마 용돈 꼭 줄여야겠어. 그냥 당신네 오빠들한테 부탁해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저렇게 강해 보이셔도 속은 여리실 대로 여리신 분이라고. 아버지한테 늘 쥐어 잡혀 사시느라 호화롭게 돈 한 번 써오지 못하셨던 분이란 말이야. 난 그런 엄마가 항상 안쓰러웠어. 아, 당신이 호강시켜줘서 내심 좋았는데 이젠 어떡하냐. 당신 그게 최선이야? 그날은 저도 참을 수 없어 맞받아쳤습니다. 지금껏 제가 시어머니에게 드렸던 선물이며 용돈이 억 단위고 저희 친정 부모님을 자식으로서 챙기겠다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이냐고요.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여기엔 저의 잘못도 명백히 존재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더더욱 이 실수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남편과는 대화를 최대한 줄인 채로 월급의 반 이상을 친정 부모님께 드리며 생활에 보태달라고 말을 했죠. 처음엔 역시 저희 친정 부모님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손사래를 치셨답니다. 참 누구와는 상반되는 태도이죠. 하지만 제가 억지로라도 쥐어드리자 어쩔 수 없다는 듯 받으시며 나중에 손주들이 태어나면 꼭 돌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애써 슬픈 미소를 감추시며 돈을 받으시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힘내시라고 사업을 일으키시는 데 쓰셔도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막내딸. 네가 힘들게 버는 돈 함부로 쓰지 않으마. 정말 고맙다. 부모님의 미소를 보며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사뿐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런 행동을 6개월째 이어가자 급기야 뿔이 난 분이 계셨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니였죠. 갑자기 저희 회사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겠다는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시곤 그곳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더군요. 언제부터와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출근하는 시각 카페 구석에 걸터앉아 저를 노려보시던 시어머니를 보는데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얘, 너 출근은 꼬박꼬박 잘하나 보다? 그래, 일 잘해야 그렇게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버는 거지. 근데 그 돈이 요즘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나로선 기분이 썩 좋을 수만은 없구나.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나도 맑고 하는 성격 아니니까. 나야 받을 거 받지 못하니 섭섭한 거고 우리 며느리 그렇게 소인배로 안 받는데 자기 망한 친정부모 챙긴다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그래서 불쌍한 거야. 어머님,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니, 한마디 더 남았다. 다다음 달 28일 내 생일인 거 알지? 니네 회사 근처에 있는 좋은 호텔 거기서 하루 숙박하고 레스토랑까지 싹 다 예약해놔라. 네 형님 부부 것까지 뭐 걔네는 돈이 없으니까. 이쯤 되니 확실히 알 수 있겠더군요. 시어머니란 사람은 나를 지갑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것도 아니면 자기가 부리면 뭐든 나올 수 있는 요술 주머니쯤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을 보아 그동안 참아왔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께 미리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 다 전했고 제 결심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되려 형님이 놀라시더군요. 정말? 동서 괜찮겠어? 우리 어머님 성질에 난리 날 것 같은데. 난 벌써부터 무서워진다. 형님도 지금껏 많이 당하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제대로 생일 안 챙기면 죽일 것처럼 위협하시는데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건 맞아. 차라리 잘 됐다. 나도 이참에 어머니께 할 말 다 하고 내 뜻대로 해야겠어. 어머님, 솔직히 동서 그동안 돈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셨잖아. 자기 원하는 거 있으면 구태여 찝어서 콕 말하고 안 사주면 떼쓸 것처럼 굴고. 나도 옆에서 아주 보기 역했어. 그리고 나도 그래. 동서랑 나랑 비교하며 하대하시는 거야 그렇다 넘어가겠지만 저번에 내 자식들까지 내 뱃속에서 나왔단 이유만으로 무시하려고 드시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내가 이 집안에서 시집살이 하면서 골병이며 화병이며 다 들었어. 대체 누가 이 시대에 이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거야? 네, 그래요, 형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행동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죠. 제가 생각한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생신날 호텔에 가실 걸 기대하는 어머님에게 그냥 미역국을 비롯한 간단한 생일상 정도를 차려드리고 케이크 불고 끝내는 것이었어요. 생일 선물 없이요. 분명 거대한 현금 다발이든 뭐든 기대하고 계실 테였지만 일절 없이 그렇게 종료하고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획은 성공했어요. 다만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하실 뻔했고 당장 돈 내놓으라며 고래고래 고성을 지르시는 바람에 저는 진지하게 경찰을 불러야 하나 생각했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사람이야? 아니 우리 엄마 생일상에 겨우 뭐 잡채, 갈비, 미역국 뭐 이딴 거 몇 개 차려놓고 먹으라고? 당신 나한테 선물 준비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었잖아. 그랬어. 거짓말 안 하면 당신이 그 입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뭐라고 했을지 뻔한 거 아니야? 뭐? 어머님 행동 단단히 잘못됐어. 며느리들 저렇게 부리시는 거 고치셔야 돼. 안 그럼 난 이제 어머님 한 가족으로 대할 수 없어.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런 액션 취한 거고. 당신 미쳤구나 정말. 내가 어떻게 너같이 무서운 여자랑 여태같이 살았냐? 남편은 예상대로 길길이 날뛰었는데 이건 제 예상 안에 있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분은 상했지만 어쨌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남편 역시 더 이상 마마보이처럼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한 가지 이상한 조짐이 있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슬슬 외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일절 필터 없이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 태도가 거의 아나무인 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도가 지나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어디 가는데? 말했잖아. 우리 엄마 보러 간다고. 전화하지 마. 그리고 다음 주는 낚시하러 2박 3일 외박할 거야. 당신 그래. 낚시 취미생활 하는 거 좋은데 집에는 들어오면서 적당히 해야지. 당신 요즘 일주일에 3-4번은 외박인 거 알아?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왜? 돈은 네 돈 쓰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좋은 구경하고 돌아다니니까 싫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유세 부린다 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애초에 배포 넓은 사람이었어 봐라. 자기 시어머니한테 감히 그러지도 않지. 감히. 남편의 감이라는 단어가 제 뒷골을 또 한 번 잡아당길 뻔했으나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과 가정을 유지해야겠다는 끈을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는 인연을 끊고 살고 싶어도 어쨌거나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으로요. 그런데 상황이 참 기가 막히게 흘러가더군요.
직업 특성상 아주 바쁜 시즌이 있는데 그때는 직원들 대부분이 거의 하루에 3, 4시간 정도 쪽잠만 자며 일을 할 때입니다. 하필 그때 형님으로부터 기막힌 전화 한 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저기 동서, 혹시 지금 전화할 시간 되나? 이날따라 유독 조심스러운 형님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일로 바짝 곤두서 있던 신경이 다른 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뭐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말할게. 내가 이거 말 안 하려고 며칠을 혼자 싸매고 있다가 머리 터져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말해야겠어. 저기, 서방님 있잖아. 아무래도 좀 엄한 짓을 하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나도 직접 본 건 아니고 우리 남편한테 들은 건데 우리 남편이 잠깐 서방님네 회사 들렀다가 어떤 여직원이랑 둘러붙고 있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동서 듣고 있지? 순간 실소가 뿜어져 나오더군요. 워낙에 일적으로 바쁜 시기라 가정일이건 뭐건 다 팽개치고 책상 위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그르르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유독 외박이 잦아지고 어쩌다 한 번씩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오고 하는 것들을 그저 취미생활로만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모두 바람이었다니. 갑자기 맥이 탁 풀렸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직관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미 저와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었고 오로지 자기 엄마 편만 들던 남편에게선 저에 대한 애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다만 괘씸하긴 하더군요. 왜냐하면 제게 꼬박꼬박 돈을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외도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건데 제가 벌어온 돈으로 그 상간녀와 추태를 부리고 다녔을 걸 생각하니 열이 솟더군요. 저는 일단 가까스로 전화를 끊고선 당장에 회사를 뛰쳐나와 남편에 대한 뒷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누굴 만나는 건지 그리고 뭘 하며 얼마의 기간 동안 그 짓거리를 한 건지 말입니다. 의외로 답은 금방 풀렸습니다. 허술한 인간인지라 여기저기 많이도 흘려놓았더라고요. 그러니 아주버님 눈에도 밟혔던 거겠죠. 근데 예상 밖의 변수가 있다면 남편의 외도 상대가 여직원이 아니라 어느 회사의 여사장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쇼핑몰 회사였는데 그만한 미모의 재력의 여자가 도대체 남편을 왜 만나는진 알 길이 없었죠. 다만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눈에 띄어 파보았더니 상상 이상의 것이 술술 뱀처럼 흘러나오더군요. 왜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현실에서 경험하게 될 줄이야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증거를 차분히 다 모은 다음 이혼을 선언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쪽에서 남편을 걷어차기도 전 일이 터졌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 사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턴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불러 둘이서만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느낌은 왠지 쎄했지만 일단 모르는 척 자리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른 곳은 비싼 갈비집이었는데 장소가 장소인지라 차려입고 나온 것인지 그간 보지 못했던 목걸이나 입고 있는 옷이 모두 고가의 명품이더라고요. 제가 사준 기억이 없는 물건들이었죠. 어디서 그 물건들이 나왔는지는 다음 시어머니의 말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에 널 부른 이유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실 이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은 했다. 막상 이렇게 말하니 통쾌한 건 어쩔 수가 없구나. 너 솔직히 말해봐라. 그동안 나한테 맞불면서 속으로 고소하고 기분 좋았지? 근데 나는 아주 죽을 맛이었다. 명색의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인 너한테 용돈 문제로 손목이나 묶이고 개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지. 바깥 양반 살아있을 때보다 더한 모욕감 들었어. 근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몰랐네. 본론부터 말아마.
우리한테 여자 생겼다. 조용히 이혼해라. 5억 줄 테니까. 그 정도면 넉넉하지? 네 알량한 회계사 월급 그까짓 거 없어도 우리 애랑 나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나도 이런 돈지랄 해보는 거야. 돈지랄이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줄 알았다면 진즉했을 텐데 말이야. 어찌됐든 여기서 네가 괜히 우리 아들 발목 붙잡고 내가 네 아내다 뭐다 유치하게 운운하면 골치 아파질 테니까 더 이상 걸림돌 대지 말고 꺼져라. 알았니? 네,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시더군요. 먼저 선수를 치시며 당당히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만면에 미소가 가득 띄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갑자기 초대하지 않은 2명의 손님이 나란히 손을 잡고 들어오는데 남편과 상간녀였어요. 여우 같은 눈매로 살살 웃으며 남편 손을 꼭 붙들고 있는데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반격할 차례인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말하면 둘 다 거품 물고 쓰러지겠구나. 저는 차분히 남편을 바라보며 일단 5억부터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입금시켜줘야 깔끔하게 끝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비릿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의 친정 많이 힘들지? 그 돈 아버지께 보내드려. 하고 웃더라고요. 한때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분께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지 상간녀와 함께 허허 웃고 있는데 그 앞에 놓인 기름장을 부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래, 5억 지금 줄게. 나도 그럴 줄 알고 준비해왔어. 네가 또 돈 계산은 아주 철저한 여자잖냐. 자, 지금 입금시킬 테니까 확인해. 고마워. 저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답했는데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제가 별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의외로 덤덤하게 구는 걸 보자 외려 좀 이상함을 느꼈나 봅니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며 불안한 눈길을 주고받더군요. 저는 5억이 입금될 때까지 따뜻한 보리차물을 마시며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입금된 걸 확인한 순간 이를 터뜨려버렸죠. 돈 잘 쓸게. 당신한테 돈 받는 날이 올 줄은 몰랐네 나도. 늘 내가 주기만 했잖아. 나는 주는 사람이고 당신은 받는 사람. 그게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뒤집어 볼 생각을 못했는데 솔직히 꽤 감동이야. 그리고 하나 더 말하면 놀라지 말고 들어. 당신 옆에 있는 이 여자? 이 여자 바지 사장이야. 빈털터리 바지 사장이라고. 못 알아들었어? 다시 말해줘? 무슨 말이야? 우리 에라가 무슨 바지 사장이야? 너 뭐라고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거냐? 괜히 너보다 어리고 이쁘니까 질투나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장본인한테 물으세요. 그게 빠르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더 할 말 없네요. 역시나 상간녀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파리한 채로 급기야 손에 쥔 컵마저 떨어뜨리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직감한 눈치였죠. 네, 전 상간녀에 대해 조사하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상간녀가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자기 친구의 하녀와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마치 자신이 사장인 척 그렇게 행세하며 제 남편을 꼬드긴 것에는 또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제 남편의 겉모습만 보고 시댁이 부유하다고 생각했다던가 그래서 한몫을 잡으려고 했다던가 말입니다. 당신이 무슨 이유로 이 인간 말종 같은 남자한테 접근했는지는 몰라도요. 꽃뱀 같은 짓은 더 못하게 됐네요. 나도 그냥 넘어가긴 좀 억울해서요. 그럼 즐거운 식사 되세요. 이제 가족들 사이시니 맛있게 드셔야죠. 계산은 제가 할게요. 5억 받았으니까 그 답내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그제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며 식당이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2손까지 모아 싹싹 빌더군요. 예,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다. 아주 큰 무례를 범했어. 그 돈 우리 집 판돈이야. 그 돈 없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비마. 나 용돈도 안 줘도 돼. 아니 안 주는 건 그렇고 한 달에 100만 원만 줘도 된다.
그것도 감지덕지로 생각할게, 어? 이후 시어머니에 이어 남편까지 지저분하게 굴며 저희 친정집을 번갈아 찾아오는데 이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직접 빗자루를 휘둘러 내쫓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물까지 가득 떠와 남편의 얼굴에 뿌려버리셨고요. 그렇게 비참하게 허둥지둥 도망가는 모자의 꼴을 보니 속이 시원하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혼을 한 후 5억은 그대로 전 시어머니 통장에 꽂아 넣었습니다. 사실 그 돈 받을 수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다들 받으라고 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적어도 또 돈으로 그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딸, 그간 힘들었을 텐데 너무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도움 못 대줘서 미안하다. 대신 이제부터라도 우리 한 식구로 다시 똘똘 뭉쳐 잘 살아보자꾸나. 응? 내 아빠 그렇게 해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를 도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천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버지와 제가 일구어내는 이 사업이 분명 커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어요. 이혼이란 인생의 험한 길을 걸으신 선배님들,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더 공감할 부분도 많으셨을 텐데요. 어찌되었건 저는 이혼녀라는 꼬리표는 달았지만 요즘 저의 삶에 행복해하며 하루하루를 충분히 성실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저의 삶, 앞으로 나아갈 길, 좋은 일들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하고는 결혼한 지 15년이 조금 더 되어 가네요. 저희 남편은 위로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형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 셋 있는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는 아들 셋 있는 집에 막내 아들이라길래 장남은 아니니 부담은 없겠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저는 막내 며느리이지만 첫째 며느리보다 더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궁금하시죠? 그럼 막내 며느리로서의 저의 삶,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글솜씨가 없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년 전 가을, 저는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는데 성인이 된 후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 보니 학창시절에 남편 집에 몇 번 놀러 간 적도 있어서 시어머니랑도 초면은 아니었죠. 제가 기억나는 건 어릴 때 남편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님이 간식으로 김치전을 부쳐주시곤 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음에 또 놀러 오라며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을 쥐어주시기도 했죠. 제 기억에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만 남편 집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보았을 때에는 푸근하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이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과 사귀게 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어릴 적 보았던 남편 집 가족 사진에 있던 시부모님을 떠올리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꽃바구니와 선물을 싸들고 온 저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네가 우리 형준이 어릴 때 놀러왔던 그 아이구나. 정말 예쁘게 잘 컸네. 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아버님도 속 좋게 허허 웃으면서 예뻐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셔서 이 결혼 생활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후 서울 외곽에 신혼집을 마련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지방에 있어서 좀 멀긴 했지만 시부모님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매주 주말마다 내려가서 있다 왔어요. 갈 때마다 항상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요.
저희는 시댁에 갈 때마다 그 주의 특별 요리라면서 메뉴를 정해서 재료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은 앉아서 쉬시라고 한 후 저랑 남편이 잘 만들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열심히 요리를 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대접해드리곤 했죠. 제가 만들었지만 솔직히 별로 맛이 없는 음식인데도 너무 맛있게 드셔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좀 더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은데 요리도 못하는 제 손만 탓할 뿐이었죠.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좀 더 저를 예뻐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남편은 형 둘과 터울이 좀 있어서 제 위로 형님 두 분은 결혼하신 지 꽤 됐거든요. 큰 형님네는 애들이 벌써 중학생이었고 작은 형님네는 5살, 7살 아이 둘을 키우고 계셨죠. 주말에 시댁에 가면 작은 형님네 아이들이 놀러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은 형님 내외가 주말마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두 분이서 놀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도 조카들이 저희 부부를 좋아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조카들이랑 같이 공원이며 박물관이며 여기저기 참 많이 놀러 다녔어요. 저희도 맞벌이 부부라 주말마다 시댁에 갔다 오는 게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젊으실 때 같이 시간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매주 그렇게 지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님 댁에서 조카들이랑 매주 놀아주긴 했지만 작은 형님네 얼굴은 뵙기 힘들더라고요. 저희는 서울에 올라가려면 일찍 출발해야 해서 일요일 점심 먹고 올라오곤 했는데 작은 형님네는 애들을 금요일 저녁에 맡기고 일요일 저녁에 데려가시니 항상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과 월요일에 연차를 내고 시댁에서 월요일까지 있다 가기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작은 형님네를 뵙게 되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나 봐요. 어머님 댁 비밀번호를 삑삑삑 하고 누르는 소리가 나서 현관 쪽으로 가보니 작은 형님네 내외가 조카들을 데리러 오신 거였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저는 작은 형님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형님은 들은 척 만척하더니 눈만 흘깃하고서 제 옆에 계시던 어머님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휴, 어머니, 애들 또 소세지 먹이셨죠?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가공식품 자꾸 먹이지 마시라고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마음 놓고 애들을 맡기겠어요? 아휴, 예은 엄마 미안해. 애들이 영 다른 반찬은 안 좋아해서. 안 그래도 애들 먹이려고 나물이며 잡채며 이것저것 해놨는데 한 젓가락 먹더니 안 먹더라고. 다음에는 다른 반찬 다시 만들어 볼게. 걱정하지 말고 어여가 얼른. 어머님은 미안해하는 얼굴로 조카들을 형님한테로 떠미시더니 늦었으니 얼른 가라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작은 형님은 결혼식 때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그 이후로 오늘 처음 뵈었는데 생각보다 쌀쌀맞으시더라고요. 형님이 저렇게 쌀쌀맞게 하는데도 옆에 있던 아주버님은 신경 쓰는 기색도 없이 애들만 데리고 휙 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힌 후 어머님 얼굴을 보니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신경이 쓰여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형님네는 오셔서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나 봐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쟤네는 원래 저래. 내일 출근해야 돼서 바쁘다고 저러는 거지 뭐. 신경 쓸 것 없다, 아가야. 어머님 말씀으로는 매주 항상 저런다고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부부가 어딜 그렇게 둘이서만 돌아다니는지 애들은 어머님한테 덜렁 맡겨두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같으면 바빠서 식사할 시간이 안 되면 적어도 애들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과일이라도 사들고 올 것 같은데 여태까지 어머님이 주말마다 애들 봐주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에 뭘 들고 온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또 어찌나 까다로운지 애들 맡기는 입장이면서도 먹는 거, 입히는 거 하나하나 어머님한테 잔소리하고
순하신 우리 어머님은 거기에 또 말대꾸도 못하고 그래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살았다네요. 우리 어머님이 사실 허리도 안 좋으시고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신 편이라 평일에는 거의 누워 계시거든요. 조카들 오는 주말에만 기운 내서 애들이랑 놀아주는 건데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명절 전날 시댁에 내려가 보니 큰형님네가 와 계시더라고요. 중학생이던 애들은 공부한다고 안 오고 형님네 내외만 오셨어요. 제가 도착하자 큰형님이 저에게 앞치마를 주면서 말하시더라고요. 동서 전부 질 줄 알지? 내가 재료는 다 사놨으니까 한번 해봐. 난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동서가 다 하면 되겠다. 그치? 아, 네. 큰형님의 말투가 약간 거슬리긴 했지만 제가 새로 들어온 막내 며느리이니 군기 잡으려고 하시나 보다 했습니다. 저는 재료부터 손질한 후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전을 부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이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큰형님께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게 맞는지 해서요. 어머, 동서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해야 돼? 그런 거는 원래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 때는 다 내가 알아서 했어. 여하튼 난 저 방에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다 하면 불러. 결국 어머님 아버님께 물어가며 겨우겨우 전을 다 부쳤습니다. 뒷정리도 저 혼자 다 하고요. 작은 형님네는 저녁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에는 저랑 어머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큰형님네와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휴대폰만 보면서 식사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말이라도 걸면 듣는 둥 마는 둥 제대로 대답도 안 하더군요. 결혼한 지 오래돼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어른들 앞에서 예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도 제 몫이었어요. 큰형님은 배부르다며 산책 좀 해야겠다고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TV 앞에 들어놓으시고요. 그나마 남편이 조금 도와줘서 덜 서러웠습니다. 둘째 형님네는 밤 늦은 시간에 오더니 애들만 맡기고 또 둘이서 술 마시러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항상 있는 일이니 그러려니 하고요. 아휴, 저희 시부모님 참 좋은 분들이시고 시집살이도 없어서 좋은데 오히려 형님들, 아주버님들 하시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런데 손 아랫사람인 제가 거기에다 대고 뭐라 지적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주 안 보는 사이니까 망정이지 그날은 정말 쓴소리 하고 싶은 거 꾹꾹 참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형님들은 명절 당일 제사를 지내고 바로 짐만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더라고요. 아까까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굴더니 집에 갈 때는 이거 싸달라 저거 싸달라 없는 애교 피우면서 하나라도 더 뜯어내는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부랴부랴 짐 싸서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문만 쾅 닫고 가버리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쯧하고 혀를 차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비슷했어요. 처음처럼 매주 시댁에 내려가진 못했지만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내려가려고 노력했어요. 형님들은 명절 때 빼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도 역시 똑같았고요. 어느 날은 어머님이 감기 몸살로 아파서 드러누워 계신데도 주말에 애들 맡기고 가는 작은 형님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니 형, 엄마 아파서 드러누워 계시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형 자식들은 형이랑 형수가 좀 돌봐. 아우씨, 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아, 그리고 엄마가 안 되면 재수 씨도 있는데 재수 씨가 애들 좀 봐주면 되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아주버님이 저렇게 말하자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러자 작은 형님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니 삼촌이 무슨 상관이래요? 삼촌이 우리 애들 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아, 그리고 동서, 우리 애들 어머님한테 감기 옮으면 안 되니까 애들 어머님 방에 못 들어가게 하고 오늘은 동서가 좀 봐줘. 어차피 여기 있으면서 할 일도 없잖아. 저는 형님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머리가 띵했습니다. 형님 내외는 저희 부부에게 저렇게 말하고선 저희가 뭐라고 대답하든 말든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뭐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형님들 아마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지 않고 밖에서 만났다면 아마 제가 뺨 한 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세한 일화를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순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큰형님, 작은형님 내외는 시부모님께 필요한 것만 얻어가고 예의도 없고 자식도리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하기 싫은 인간들이었죠. 그렇게 제가 형님들 몫까지 며느리 노릇을 다 하고 지내다가 결혼한 지 2년째에는 저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라 내심 어머님이 몇 년만 아이를 키워주셨으면 했지만 어머님 몸 약하신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도 작은 형님이 주말마다 애들을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평일까지 어머님을 힘들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집에서 제 아이를 키워보니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겠더라고요. 젊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어머님은 오죽하셨을까요? 아이를 키우느라 예전처럼 시댁에 자주 내려가진 못했지만 안부 전화는 자주 드렸어요. 통화해보니 어머님이 나이를 드시면서 점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한의원에 다니시는 것 같더니 요새는 그마저도 힘들어서 못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저를 데리고 시댁 근처의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셨다는 전화였어요. 병원에 부랴부랴 도착해보니 어머님은 이미 실성하기 직전이었고 아버님은 응급수술 중이셨습니다.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졸음 운전을 하던 화물차가 아버님의 택시를 덮치는 바람에 크게 중상을 입어 수술 중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님은 큰 충격에 저희가 왔는지도 모르고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우리 애들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고. 어머님은 바닥에 엎드려서 두 손이 가루가 되도록 빌고 계셨어요. 하느님, 부처님 다 찾아가면서요. 저도 너무나 초조한 나머지 손톱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남편은 한 손을 머리에 짚고선 병원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거렸어요. 남편은 근처에 살면서도 오지 않는 아주버님들한테 몇 번이고 계속 전화를 했지만 받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수술이 끝날 때쯤에서야 큰아주버님, 작은아주버님이 오셨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 들은 말씀은 충격이었어요. 사고가 너무 심했던 나머지 다리가 거의 으깨지다시피 해서 겨우겨우 수술로 연결은 해놓았지만 앞으로 한쪽 다리를 못 쓸 거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손상이 간 부위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몇 년간은 요양과 재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대로 혼절하셨습니다. 근처에 있던 의료진들이 어머님을 이동식 침대에 눕혀 데려가는 동안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한쪽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쉴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한치 앞이 깜깜했어요. 그 이후 아버님의 오랜 입원 치료가 끝난 후 드디어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하셔야 했는데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님이 아버님의 병수발을 다 드느라고 엄청 고생이셨어요. 형님들은 시댁이랑 가까운 데 살면서도 한 번을 도와주러 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아이만 아니었으면 가고 싶었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평일에 남편 없이 먼 길을 혼자 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사고 이후 신경이 쇠약해지셔서 전보다 몸이 더 안 좋아지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아버님 병수발을 들다 보니 한 달도 안 되어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결국 삼형제가 모여 아버님을 모시는 문제에 관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엄마가 아버지 병수발 못 드는 상태인 건 다들 잘 알 거고, 우리 중에 하나가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최선이야. 큰아주버님이 운을 띄우자 둘째 아주버님이 말하더군요. 아, 형이 장남이니까 형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장남 노릇 해야지. 그러자 큰형님이 성을 내시더라고요. 어머, 혜림 아빠. 요즘 세상에 장남 차남 따지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형편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고2, 고3 애들 있는 거 몰라? 애들 대학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모시라는 거야? 우리 집은 절대 안 돼. 참, 혜림 엄마. 그 집이 어머님 집에서 제일 가깝잖아. 거기서 모시면 되겠네. 큰형님이 작은형님에게 떠넘기자 이번에는 작은형님이 짜증을 팍 냈습니다. 저희 집은 안 돼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아프셔서 우리 애들도 못 봐주시는데 그럼 우리 애들은 누가 봐요? 어머님 때문에 주말에 등산 모임도 못 가고 짜증나 죽겠구만. 작은형님의 말본새에 남편이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작은형님에게 따졌어요. 아니 형님, 여태까지 어머님이 형님네 애들 몇 년을 주말마다 봐주셨는데 고맙고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동서, 말버릇이 싸가지가 없다. 내가 애들을 맡기건 말건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도 여태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동서가 뭔데 참견이야. 그렇게 어머님이 안쓰러우면 동서가 아버님 모시던가. 작은형님이 저에게 쏘아붙이자 화가 난 남편이 제 손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는 걸 확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네, 다들 너무들 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형님들 아주버님들 그러다가 천벌 받으실 겁니다. 아버님은 제가 모실 테니 앞으로 절대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여보. 저의 폭탄 선언에 남편이 당황하여 저를 바라보았어요. 큰형님네, 작은형님네는 잘 됐다고 제 맘대로 하라며 문을 쾅 닫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분해서 팔짱을 끼고 한참을 씩씩거렸어요. 남편이 저보고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며 묻길래 당연히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봉양이 쉬운 거 아니라는 거 저도 알지만 저렇게 형님들이 서로 등 떠미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제가 모시기로 작정했어요. 형님들 하는 꼬라지들 보니 제가 한번 아버님 맡으면 평생 저 혼자 맡아야 될 거 뻔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의 부모님인데 매정하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거의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마음고생 심했을 남편의 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앞으로 아버님을 어디서 모실지 남편과 의논을 했어요. 아버님 거동이 불편하시니 우리가 서울 집을 정리하고 시댁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나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 직장이 서울이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 병원 다니시려면 서울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께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전세를 주기로 하고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왔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온 날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불편하신 무릎으로 절뚝거리며 달려오시더니 저를 부둥켜 안고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아가,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오순도순 같이 살아요. 저는 울고 계신 어머님이 안쓰러워 애써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버님을 업고 작은 방에 눕혀드렸어요. 원래는 옷방으로 쓰던 방이었는데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 버릴 옷은 버리고 나머지 옷은 안방에 꾸역꾸역 넣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본인 때문에 자식들이 싸운 걸 아시고 내내 침울해 하셨어요. 나중에 어머님께 들은 얘기로는 저희 집에 올라오기 전에 아버님이 날마다 술을 마시며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한탄하셨다고 하네요. 그럴만도 하죠.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신 이후로 명절도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아버님이 저런 상태인데도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보내는 첫 번째 명절 때였습니다. 남편이 아주버님들한테 연락을 돌려 전날 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오질 않았어요. 결국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저랑 남편이 열심히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큰형님네, 작은형님네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형님들은 들어와서 아버님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부쳐놓은 전이나 집어먹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아버님은 저 방에 계세요. 그래도 오셨는데 인사는 드려야죠. 아이고, 동서도 참 급하다 급해. 누가 인사 안 드린대? 작은 형님이 새침한 표정으로 입을 삐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큰 형님이랑 같이 아버님이 계신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작은 형님은 코를 쥐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큰 형님이랑 눈짓을 교환하고 깔깔거리더라고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요? 아버님은 머쓱하게 웃으시고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한 후 과일을 내오려고 하는데 큰형님네가 갑자기 가방을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저는 큰형님네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벌써 가시게요? 우리가 좀 바빠서 뒷정리 좀 부탁할게, 동서. 그리고 이거, 지금은 이것밖엔 없어서. 형님이 내민 봉투를 열어보니 돈 1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아버님 모시는 대신에 큰 집, 작은 집에서 생활비와 아버님 병원비를 얼마씩 보태기로 했었는데 큰형님네는 아이들 대학교 학비 때문에 쪼들린다며 보태기로 한 돈을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달랑 10만 원 들고 찾아와 저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속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학비 때문에 쪼들린다던 큰형님네는 주말마다 골프에 여행에 두 분이서 돈 잘 쓰고 다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좋은 집에 살고 돈 펑펑 쓰면서 시부모님 생활비, 병원비 보탤 돈은 없나 봅니다. 명절이 끝난 후 어머님은 평소보다 더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마음이 여리신 편이라 이번 명절 때 형님들 하는 꼬라지를 보고 상처를 받아 마음의 병이 생기신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말도 잘 안 하시고 밥도 잘 안 드셨습니다. 밤마다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에 모셔간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버님도 편찮으신데 어머님까지 큰일 나실까봐 너무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어머님이 아이를 봐주셔서 덜 힘들었는데 지금은 저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유난히 아이가 떼를 많이 쓰고 칭얼거리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였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재우고 아버님 기저귀를 갈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으앙 하고 자지러지게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하던 걸 멈추고 바로 아이에게 달려가 보니 아이가 자다 깨서 혼자 침대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떨어지면서 서랍장 모서리에 긁혀 이마에 생채기가 나 있더라고요.
저는 우는 아이를 겨우겨우 달래고 상처난 이마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이 뽀얀 이마에 상처가 난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진정이 되고 잠이 들자 아버님 기저귀를 갈다가 나온 사실이 생각나 얼른 다시 아버님 방으로 갔어요. 아버님은 그 상태 그대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저 기저귀를 갈면서 아버님께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선 바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아버님은 제 두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그만했으면 됐다. 나 이제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게 내비두렴. 이 몸뚱이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아휴, 너네 힘든 거 이제 못 보겠다.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드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버님과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방에 있던 아이도 깨서 빽 하고 울었어요. 한참을 우리 집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최대한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계신 아버님 심정은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처럼 갑자기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어머님의 장례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은 불편한 몸으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셔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매일 밤 눈물로 보내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떠나신 후 괴로워하실 아버님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정성껏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님은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는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셨어요. 제 아이도 이제는 학교를 다니고 아버님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니 저도 한결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잠도 푹 자고 낮에 조금씩 여유 시간도 생겼습니다. 형님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거의 발길을 끊었어요. 처음 1, 2년은 명절 때라도 왔었는데 이제는 명절 때도 돈만 달랑 보내고 오질 않습니다. 형님들은 그렇다 쳐도 자식들인 아주버님들까지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괘씸했습니다. 보태기로 한 생활비도 어느 순간 모른 척 하더군요. 먹고 살기 바쁘다면서요. 저도 남편도 그냥 형들은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벌써 아버님을 모신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생각하니 그동안 고생한 제가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명절 역시나 오지 않는 형님들 대신에 저랑 남편이 간단하게 음식을 하고 다 같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아버님도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실 수 있게 되니 더 오순도순하고 좋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버님도 제 아이를 예뻐해 주시고 제 아이도 할아버지를 잘 따르니 그렇게 화목한 가족이 있을 수 없었어요.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다 먹고 이제 치우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다시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며느라, 이제 너희랑 같이 산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그동안 이 늙은이 몸뚱아리 병수발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꼬. 아버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만 시키니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구나. 내 너에게 보답하기엔 모자라지만 이거라도 받아주렴. 저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서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집 문서다. 나랑 네 시엄이랑 살던 집 말이다. 그 시골 동네가 재작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더니 집값이 3배가 뛰었더구나. 네, 이 집 너에게 줄 테니 전세를 주던지 팔던지 너희 마음대로 하거라. 남편과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아버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형들은요? 네 형들 말이냐? 걔들은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한 지 오래되었다.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은 탓이지 뭐. 그리고 네 어미도 죽기 전에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한테 항상 부탁을 했었다. 나중에 물려줄 재산이 남아있거든 꼭 너희에게 물려주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자식 같지도 않은 두 놈들이 난리칠 거 생각해서 우선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두기로 했다. 신탁회사에 유언 대용 신탁으로 맡겨두었으니 나중에 나 죽고 나서 너희한테 재산이 가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하지도 못할 거다. 저는 아버님의 말씀에 순간 눈물이 터져나와 입을 막고 끄끄거렸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들이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봉투에서 꺼낸 문서를 다시 자세히 보라고 하더군요. 부동산 문서 같은데 처음 보는 주소가 써 있더라고요. 영문을 알 수가 없어 아버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여태까지 아들들에게 말 안 한 게 있다. 얘네들 어릴 적 큰 돈을 벌게 되어 건물을 2채 사두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물려주려고 비밀로 하고 있었단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그 옛날 건물은 사라졌지만 그 돈으로 시내에 새로 지은 건물 2채를 사두었지. 아마 거기서 네가 카페를 하든 아니면 월세만 받고 굴리던 뭘 하든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을 거다. 나 죽을 때까지는 네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쓰다가 나 죽으면 그대로 가져가렴. 그리고 나머지 건물 1채는 너희 친정에 드리려무나. 그동안 시집와서 시부모 모신다고 친정은 신경 쓰지 못했잖니. 사돈댁에도 항상 감사하고 있었단다. 이 못난 시아비 때문에 예쁜 딸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사돈 어르신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소가리를 하셨을지. 나도 자식 있는 아빠라 그 마음 잘 알지. 사돈 어르신들도 남은 여생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받거라. 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선 아버님이 주신 문서를 소중히 품에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우니 아들도 따라서 울었어요. 남편도 울고 아버님도 울고 네 식구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10년 동안 고생한 거 한 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보상받을 거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버님 말씀 따라 친정에서도 저 고생하는 거 알고 항상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도 밖에서는 힘든 내색 안 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니 이렇게 상을 받나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넷이서 울다가 아버님이 아직 할 말이 더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도 일하기로 했다. 잘 찾아보니 이 몸 불편한 늙은이도 써주는 데가 있더구나. 이제는 내 밥벌이는 내가 할 테니 너희는 내 걱정하지 말고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거라.
너희 주고 남은 재산이 조금 있으니 그걸로 나는 내 몸 딜 방 한 칸 얻어서 나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너희도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아버님 아니에요. 일하시는 것까진 못 말리지만 계속 여기서 살아주세요. 우리 동현이도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가시면 저 섭섭해요.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아버님.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저희 아들도 한술 더 뜨더군요. 맞아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없으면 심심해요. 제가 할아버지 심부름 더 많이 할 테니까 가지 마세요, 네? 아, 그래. 우리 동현이가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시켜 먹자꾸나. 역시 손주 말에는 꼼뻑 죽는 아버님이 아들의 가지 말라는 말에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진짜로 나가실까봐 섭섭했는데 안 나가신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은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양념치킨을 시켜서 다 같이 먹었습니다.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서 그런지 그날 먹었던 치킨은 태어나서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바리스타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국에 카페 창업이라니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사후에 건물을 증여할 때까지 마음대로 건물을 써달라는 제안을 극구 사양하던 친정 부모님은 결국 아버님의 성화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후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던 친정 아버지는 그 건물에 편의점을 차릴까 아니면 과일 가게를 차릴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은 편의점이든 과일 가게든 자기가 같이 일하겠다며 난리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을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건물 관리를 하고 100만 원 남짓 받는 일이더라고요. 사실 이만큼 재산이 있으니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일을 다니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웃음도 더 많아지시고 자신감도 생기신 것 같아서 그냥 다니시게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집 안에서만 있다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니 이제야 사람 구실 하는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형님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형님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제가 새로 카페를 개업한다는 소식을 듣고선 저거 분명 아버님이 해줬을 거라며 가족들을 다 대동해서 밤 늦은 시간에 씩씩거리며 쳐들어왔습니다. 밤 12시에 문을 발로 쾅쾅 차며 문 열라며 소리 지르는 탓에 문을 열어줘야 되나 했는데 아버님이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버님이 직접 현관까지 나가 바깥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어디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이냐? 나는 너희 같은 아들 며느리 둔 적 없으니 썩 꺼지거라. 그럼에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 문을 발로 차고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던 그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꼴 좋게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 아버님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 아들까지 전화 폭탄에 문자까지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카페는 무슨 돈으로 해줬는지 몰라도 아버님이 시골집까지 막내에게 물려주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요. 결국 저희는 모두 휴대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되자 매일 집에 찾아오고 집에 없는 척하니까 남편 직장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결국 아버님이 나섰습니다. 한 번만 더 얘들 괴롭히면 나 죽을 때 막내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요.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너희가 너희 몫을 못 가져가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놓고 죽을 터이니 나중에 너희 목 제대로 받고 싶으면 조용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하고요. 아마도 형님들 성격에 분명히 1년도 못 가 아버님 눈밖에 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하네요. 형님들이 건물 두 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는 제 일만 신경 쓰려고요. 오늘은 카페 인테리어를 위하여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이번 달 중순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고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도 꽤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도 10년 넘게 가정주부로 살면서 애 키우랴 아버님 병수발 들랴 고생하며 살았더니 저의 가게가 생긴다는 사실에 괜히 설레고 그러네요. 이제 다음 달 초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카페를 오픈하게 되면 또다시 바빠지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가족끼리 동해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바다를 본 지 너무 오래되었다고 하셔서 겨울바다 구경하러 가려고요. 가족여행 간다는 말에 신난 아들을 보니 가슴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힘들었던 10년간의 생활 끝에 이런 행복이,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지만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는 기적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막내 며느리로서의 저의 삶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많이 길었죠. 저에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빛이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도 눈이 내려 참 추웠는데요.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